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돈을 찍어내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대 언덕이 되는 자산이 금이라는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화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보다는 그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이런 자산 배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AI 시대 챗GPT는 쓰지만 엔비디아는 놓쳤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기술혁명이라는 그 두 가지 책을 쓰고 이제 직장인 투자자로서 17년 동안 경험해왔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백승호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산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주식, 부동산, 금, 달러 등등 가장 가치가 있는 자산 순으로 순위를 매겨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1순위는 고민할 것도 없이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한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결국은 그 기업 활동이란 걸 통해서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고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고 그거를 팔아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나눠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주인 거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자산이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기 때문에 1순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꼽자고 하면 거주용 부동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수익이 좋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안정감이 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인데요. 의식주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랑 얘기하다 보면 야,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그거에 하나 정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몸이 편히 누일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다라는 그 감각이 있으면 다른 투자들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이 순위는 그런 거주용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채권이나 달러 이런 것처럼 그 현금에 조금 더 가까운 자산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채권이 그 예적금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채권 예적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익을 주긴 주죠. 그러니까 뭐 연 몇 프로, 뭐 3%, 4%. 채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신용도에 따라서 뭐 좀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버는 자산에 가깝다기보다는 위기 때 쓸 실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싸지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씩 폭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싼 주식들을 사들일 수 있는 총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금 같은 자산인데, 진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대부분 좀 조용하거든요, 금은. 그런데 돈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이 금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위협받는 시기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마다 역할이 좀 다른데 순위를 어쨌든 한번 매겨봤는데 좀 재미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구팀을 예로 들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그 골키퍼 이렇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수가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 넣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공격수만으로 팀을 꾸리면 안 되잖아요. 자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역할이 각자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채울 수 있는 거를 이제 다 나눠서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요. 미국 주식은 정말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제 판단은 그렇다인데요. 이 판단이 바뀌려고 하면 진짜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가 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된 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이게 뒤집힐 것 같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뒤집힌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그런 게 완전히 통째로 갈아엎어지는 정도가 아니면 저는 여전히 미국 주식이 가장 믿을 만한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좀 단순할 수도 있는데, 뭐 세상에서 이제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들이 어딘가라고 얘기를 하면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만들고 하는 곳들이 다 미국 기업인데 여기서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 회사들이 계속 혁신하고 계속 이익을 만들고 계속 가치를 만들어내는 한 그 주식이 가장 좋은 자산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제일 많이 오르는 자산일 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지금 작년이랑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 코스피가 미국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심지어 차이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포모를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는 미국이 짱이라고 생각해서 미국 주식만 계속 S&P 500, 뭐 나스닥 이런 것만 계속 모아갔는데 한국 시장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라고 하더니 한국 시장 투자 안 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훨씬 못 미치니까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주식으로 돈 버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이런 건 진짜 분명히 사실인데 저는 단기 성적표에는 이제 마음을 좀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1년, 2년 이렇게는 어떤 그 국가, 어떤 기업, 어떤 섹터가 이제 급격히 오를 수 있는데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할 자산이 뭔가 이런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면 순위가 막 엎치락뒤치락 해요. 어떤 애는 한국, 어떤 애는 미국, 어떤 때는 뭐 중국이 진짜 잘 나간다. 아니면 일본, 아니면 인도 진짜 잘 나간다. 이런 시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 유럽의 어떤 나라들 뭐 이렇게 막 달라지겠죠. 그런데 길게 평균적으로 보면 이 미국 시장이 가장 그래도 흔들림이 덜하고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를 가져온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믿고 있다면 꾸준히 모은다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시장이 좋을 때는 한국에서 같이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제 묵묵히 모아갈 자산의 한 축, 그 한 축으로 생각해야 될 자산이 미국 주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 자산도 좀 고민하실 텐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꼭 보유해야 하는 안전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금이랑 채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가치가 좀 흔들리거나 할 때 이제 빛나는 자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돈을 찍어내고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댈 언덕이 되는 자산이 금이라는 자산인 것 같아요. 사실 몇 달 전에 이런 분위기가 엄청 심해서 고점 찍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장기 추세 자체는 아직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돈 앞으로 더 안 풀까요? 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제 정세가 계속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계속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이라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리고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금이 해주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금 아예 없다, 혹은 너무 조금 들고 있다 라고 하면 조금은 채워가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채권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 년 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비중이 많이 줄었고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채권에 대해서는 약간 보류? 들고 있긴 해야겠지만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올 때마다 저는 조금씩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신경을 안 쓰면 이런 자산들은 계속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빠질 때 진짜 빠지는 시기 엄청 급격한 폭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AI 이제 시대가 왔고 이제 생산성도 좋아질 거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도 반드시 한 번씩은 큰 출렁임들이 오거든요. 그런 출렁임이 올 때 채권 같은 걸 팔아서 그 돈으로 싼 우량주들을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채권은 좀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모든 주식들이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든요. 사실 계속 오를 거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고평가되고 있는 중인 것도 맞아요. 이게 버블이라는 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와요. 그럴 때 돈이 없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박앤세일 한다라고 해서 백화점 달려갔는데 돈 없다 라고 하면 진짜 아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항상 남겨둘 내 비상금, 그런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그 외화도 안전자산으로서 좀 생각하고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외화 자체는 이제 원화처럼 이게 똑같이 이제 현금이라는 자산인데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거는 원화죠.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건 계속 등락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다른 외국에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보다는 달러로 된 주식, 달러로 된 채권, 이런 다른 형태로 바뀌어진 자산들을 들고 계시면 환율이 변동되는 거에 대한 효과도 우리가 누리면서 현금 자체는 우리가 진짜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금 자체는 원화로 보유하시고 외화 자산으로 바꿔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060 투자자라면 지금 가장 먼저 모아야 할 자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특정 종목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기보다는 좀 제너럴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나중에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종류의 자산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화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보다는 그 시간이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모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하는 기업들, 그리고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지수형 ETF들,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늘려오는 그런 우량한 기업들, 이런 종류의 기업들을 욕심내지 않고 계속 모으시면 현금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자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늦었다고 생각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회복할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한 방을 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 방을 노리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자산부터 모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좀 위험도 줄일 수 있고, 뭔가 이제 나중에 내가 현금이 진짜 필요할 때 너무 떨어진 가격에서 팔게 되는 그런 일들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 모으기 같은 방법을 쓰시라. 그렇게 하면 시간 자체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서 이게 진짜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현금 1억 원이 생긴다면 자산은 이렇게 분배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현금 1억 원이 생긴다라는 게 약간 상상만 해도 좋은 상상인데, 사실 저는 이 1억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 중에서 김승우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돈에도 인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그 말씀에 제가 정말 깊게 공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1억이냐에 따라서 답이 되게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일해서 차곡차곡 모아온 1억이다 라고 하면 그 돈은 좀 쉽게 사라지진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모아온 방식에 따라서 되게 진득하게 눌러앉는 종류의 자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생긴 1억, 그러니까 로또처럼 뭔가 보너스처럼 생긴 돈이잖아요. 그런 돈은 그만큼 좀 쉽게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아요. 온 길이 가벼우면 가는 길도 가볍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생긴 돈이니까 어떻게든 좀 나한테 묶이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어떻게 자산 배분을 진짜 잘 해가지고 이 중에서 뭔가 하나만 빠져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와 연결되는 답일 것 같아요. 이걸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시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진짜 이런 자산 배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어렵게 이거는 뭐 17점 몇 퍼센트를 하시고요, 이거는 뭐 12점 몇 퍼센트를 하시고요, 뭐 이렇게 이제 비율이 정말 세부적으로 돼 있으면 길게 가져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자산 가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그 포트폴리오라는 걸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계속 혼란이 오거든요. 그럼 그냥 그걸 안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연구 포트폴리오가 아주 정교한 방법은 아닌데 4분의 1씩 딱 나누는 거거든요.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4분의 1씩 나누는데, 이 방법이 왜 유명하냐면 진짜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중 하나는 버텨줄 수 있도록 설계가 진짜 잘 돼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이 적용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기가 좋을 때, 이럴 때는 주식이 제일 잘 나가죠. 그런데 정말 위기 상황이 왔다, 이럴 때는 금이 또 그 수익률을 방어해주고 좀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해주고요. 금리가 떨어지고 이럴 때는 채권이 또 받쳐줘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다른 자산들이 좀 흔들리거나 할 때 연료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절대적인 완벽한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론들을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걸 꼭 지킬 필요는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주식이 진짜 가장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믿고 이걸 믿는 사람이라서 주식 비중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위험한 상황들도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단순한 비중 4분의 1씩 가져가는 배분을 짜 놓으시고 공부를 하면서 내 색깔을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내 색깔대로 조금씩 옮겨가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 다 몰아놓는 게 아니고 조금씩은 최소한 나눠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원칙,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내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비중 자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 내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담아 놓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돈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투자 초보자라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4분의 1로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율 그대로 따라해도 그럼 괜찮은 건가요? 가장 안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출발점으로 삼기에 되게 좋은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나는 평생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비율 자체는 좀 교과서적인 숫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성향에 맞춰서 조금씩 바꿔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나는 투자 한 번도 안 해봤고 예금만 1억 원 갖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분한테 갑자기 포트폴리오 만드세요 라고 해서 주식 2,500만 원, 금 2,5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사게 되면 사실 이렇게 하기도 힘들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안 하던 걸 하니까 사놓고 나서 밤에 잠 안 오실 거거든요. 진짜 피 같은 돈이잖아요. 조금만 떨어져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냥 예금이나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못 버티고 다 팔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하죠. 그래서 이 비율 자체를 목표로 두고 저는 이 속도 조절을 조금씩 해가면서 천천히 맞춰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1년 후에는 이 정도 비중을 만들어 보자 라고 방향만 정해놓고요. 매달 조금씩 그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주식을 조금 더 담아보고 다음 달에는 금을 조금씩 더 담아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제 비율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적응할 시간이 조금 생기잖아요. 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금이라는 자산은 이런 거구나. 아,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자산을 나누는 그 동시에 내가 적응해가는 시간 자체도 조금씩 나누는 거죠. 그렇게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학습해가고 배워가다 보면 아, 이게 완벽한 비율을 맞추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벽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게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자산을 딱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자산, 예를 들면 현금, 예를 들면 주식, 예를 들면 금, 예를 들면 부동산, 이렇게 한 가지 자산에만 몰려있다 라고 하면 그걸 바꿔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숫자를 정확히 맞춰야겠다라는 목표보다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어떻게 바꿔갈 거냐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돈 풀기 정책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이런 시대에도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거는 위험한 선택일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도 투자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구리 삶는 이야기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 뜨거운 물에 개구리 갑자기 넣으면 놀라서 바로 튀어나온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아주 천천히 데우기 시작하면 뜨거워진 걸 못 느끼고 그대로 익어버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는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얘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현금을 들고 계신 게 딱 이거랑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이제 익어가고 있는 상황이 이 현금만 들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일 거거든요. 사실 그 하루아침에 내 돈이 반토막 났다 라고 하면 누구라도 놀라서 뭐라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오르죠. 정부에서 돈을 푼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물가가 오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1년에 2%, 3%, 아무리 많이 올라도 10%까지 안 오르거든요.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게 어느 순간 봤을 때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지? 라는 생각이 들지, 뭐 지금 당장 내일 당장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통장에 1억 원이 그대로 있으면 그 보통 사람들은 나는 통장에 돈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착각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조금 줄어 있고, 예를 들면 장바구니에 뭔가를 담는데 좀 덜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물이 계속 천천히 조금씩 데워지고 있는 것처럼요.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칸티용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라가 돈을 새로 찍어서 그 돈을 풀면 그 돈이 모두에게 동시에 도착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이더라고요. 학교 급식을 떠올려 보시면 딱 이해가 되는데, 급식 줄 쭉 서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선 사람들은 따뜻한 국, 그리고 좋은 반찬 이런 것들을 좀 마음 편하게 담죠. 진짜 맛있는 반찬도 한 개 좀 더 담기도 하고, 뭐 뒷사람들을 위해서 좀
아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 편하게 담게 돼요. 그런데 줄을 이제 조금씩 뒤로 가고 거의 끝이 보이게 되면 뭐 인기 반찬들은 좀 끝이 보이고 국도 많이 식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뒤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드세요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겪게 되는 현상일 것 같아요. 같은 급식이라도 앞에 선 사람이랑 뒤에 선 사람이랑 받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돈도 지금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새롭게 풀린 돈을 먼저 받는 그 줄의 앞에 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정보도 빠르고요. 저평가된 자산들을 그 빠른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먼저 취득을 해서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돈이 먼저 풀렸을 때 물가가 이제 튀어오르기 전에 자산을 이제 많이 싸게 사둬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맛있는 반찬들을 미리 챙겨 놓는 거죠. 근데 그 돈이 평범한 서민들 통장까지 이렇게 흘러서 올 때쯤 되면 집값도 올라 있을 거고 물가도 올라 있을 거고 이미 거의 다 올라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식은 국, 그리고 남은 반찬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거죠. 분명 받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느낌들을 가진 채로 약간 찜찜한 채로 그 돈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만 들고 간다라고 하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요. 급식줄 맨 뒤에 서겠다라고 그냥 손드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돈을 지켰는데 통장에는 그대로 1억이 있는데 10년 뒤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있다.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게 그런 칸티움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면 좀 역설적이기도 한데 그 돈을 자산으로 바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그 돈의 형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보통 그 맨 앞줄에서 돈을 버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 특히나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어떤 자금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줄에서 돈을 이제 받고 있는, 맨 앞줄에 서는 거가 주식인 거예요. 그 주식들이 그러니까 내한테 좋은 반찬을 알아서 챙겨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진 주식을 좀 손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제 주변의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주변에서 손절을 제일 못하는 분을 꼽으라 라고 하면 사실 저희 어머니거든요. 이 얘기를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정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이든 물건이든 한 번 인연 맺은 거는 진짜 소중히 여기고 이제 계속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주식도 아픈 손가락인지 이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라고 하시면서 계속 데려가시는 걸 많이 봤는데, 신기하기도 한 건 오른 주식은 또 금방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좀 이상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 하나로 좀 수렴하는 것 같아요. 못 보내주는 주식은 내가 팔자마자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후회를 하는 게 좀 무서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 주식을 빨리 파는 것도 그렇고 떨어진 주식을 못 파는 것도 그렇고,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르기 전에 일단 빨리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챙기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아쉬움을 느끼기 싫어서, 그런 후회를 하기 싫어서 하는 행동인 것 같고요. 떨어진 주식을 못 파는 거, 이런 거는 팔고 나서 반등하면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거를 안 느끼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해 자체에 대해서 뭔가 크게 온다기보다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싫은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들고 있다가 올랐는데 수익 실현 못하고 들고 있다가 빠지면 진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는 후회들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떨어진 주식 손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 팔았는데 바로 올랐다 라고 하면 내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걸 인정하는 게 좀 문제로 느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 버튼, 그러니까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정하는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그런 그 결정을 유보하고 이제 안 팔면 아직 손실 확정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손실을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현실을 직시를 하지 못하고 그냥 결정 자체를 계속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오는 어떤 현상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독한 마음 먹고 파세요 라고 막 다그칠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손절할 일 없는 좋은 회사를 사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놓고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면
괜찮잖아요. 좋은 사람들만 내 주변에 곁에 두면 계속 오래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물건도 좋은 물건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계속 빛을 발하는 것처럼 오래오래 봐도 좋은 그런 주식들만 이제 같이 가게 되면 손절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 규칙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하거나, 이거를 사람 의지로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만 하려고 하면 누가 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뭐 진짜 성인 군자, 뭐 예수님 부처님 투자를 안 하셨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삶이 너무 거대해졌지만 맞아요. 네. 작가님이 전문가로서 어떤 기준으로 이 주식은 정리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제 계좌에는 마이너스인 주식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오, 근데 이게 제가 매번 투자를 잘해서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손실 나면 일단 팔고 나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 갖고 싶은 주식이라고 하면 판 다음에 다시 사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한번 해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팔았다가 똑같은 걸 사는 게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심리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행동경제학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보유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물건을 실제 가치보다 더 좋게, 더 비싸게 느낀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는 더 가치가 높다는 거죠. 중고로 팔 때도 생각해보면 내 물건 팔 때 이건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보유 효과라는 건데 주식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객관적으로 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뭐 조금이라도 보유했으면 그게 약간 정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고 좀 더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먼저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팔고 아예 남처럼 이제 새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다시 바라보는 거죠. 그럼 진짜 신기한데 분명히 팔기 전에는 이거 좀 더 보유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주식이었는데 팔고 나면은 이거 내가 다시 살 이유가 별로 없는데 다른 애가 더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새로 산다고 생각하면 안 살 주식이면 단지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팔고 나서도 이거는 다시 사야겠다 싶은 주식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사요. 그게 진짜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저평가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라서 뭐 수수료가 당장 조금 아까울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수수료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좋은 주식을 계속 같이 가기 위해서 내는 수업료 정도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당장 누구나 오늘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서 투자를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방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계좌를 한번 살펴보고 떨어진 것들을 다시 한번 팔아보고 팔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팔고 나면 돈이 또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여력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새로운 주식들을 사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팔았던 주식이 진짜 좋은 주식 같아 보여서 다시 사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가 다 생기게 되니까 한번 이제 반기 정도 점검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새롭네요. 팔고 나서 같은 걸 산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런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주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시점을 잘못 잡았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좀 비싸게 샀을 뿐이지 좋은 거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좀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비중이 큰 종목 이런 게 있는지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나쁜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30%, 40% 심지어는 뭐 60, 70% 나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유독 그 종목이 내 계좌에서 비중이 제일 크다. 그럼 진짜 그게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그게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물타기 계속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비중이 커졌다는 뜻일 거거든요. 이게 계좌 점검할 때 뭐 핵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뒤에서 같이 한번 짚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바로 보시면 계좌 비중들을 놓고 봤는데 내 마이너스가 큰 게 가장 많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위험 신호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기회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신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식 얘기할 때, 지금 같은 분위기죠. 식당을 가도, 카페를 가도, 대중교통을 타도. 그래서 저 여기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주식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늘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평소에는 주식 근처도 안 가던 사람들이 요즘 이 종목 좋다고 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가 조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기죠. 이게 왜 위험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살려 그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자라고 하면 더 살 사람이 아마 더 없겠죠? 그러면은 더 들어올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더 못 올라가겠죠. 살 사람이 더 있어야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가 보통 꼭대기 근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역사적으로 큰 폭락 직전에는 늘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주식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 분위기가 한 번씩 있잖아요. 사실 요즘이 좀 그런 시기인 것 같긴 한데 이게 한 4년 전에도 이런 분위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고점이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막 떨어지는 시기 왔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아니었어요? 그때도 삼성전자였죠. 그때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그랬었죠. 그런 시기가 오면 그 직후에 반드시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이 꼭대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로 조금만 더 가면 언젠가는 폭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보통 마지막에는 더 큰 불장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수익이 더 높아지는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런 때가 좀 제일 위험한 시기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번 이렇게 치고 나서 이제 훅 떨어진 다음에 그때는 이제 다들 고점에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면 좀 치를 떨고 야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다 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가 바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기가 오히려 더 편해지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조금 더 신중해지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데이터들 많이 보잖아요. 볼 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얼마나 대출해서 주식을 하는 비중이 높은가 이거를 많이 보고 주식 예수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지금 역대 최고치로 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빚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하겠다 이런 게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새롭게 크게 베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갖고 있는 거 다시 점검하는 시간 좀 가져보고요. 한 번씩 자산 배분이라는 것들도 공부해보고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자산이 오를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당장 내일 폭락할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다 팔라는 말이네요. 그런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축제 분위기일 때 나도 축제는 즐겨야죠. 축제는 즐기지만 이럴 때 이제 축제 밖에 문 바로 앞에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모두가 들떠 있을 때 한 발 떨어져서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 끊기 시간 좀 안 되나? 이렇게 뭐 시간도 좀 보고 그런 행동들을 한 번씩 해보라는 얘기예요. 당장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개미들이 다 빠져야 이 장이 괜찮아질 텐데 이런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그 개미들이 다 빠진다는 얘기는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 전문가들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사야 되는데 파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파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매도를 비싼 값에 하는 사람들만 남을 거고 그러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빨리 팔고 비싼 값에서 적정한 값에서 싼 값에서 이렇게 팔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들, 더 좋은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수 매도의 새가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야 좋은 시장이 되고 건강한 시장이 되는데 다들 사겠다고만 입 벌리고 있는 시장이 되면 그건 사실 별로 건강한 시장은 아니죠. 예. 그럼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팔아야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수익이 나고 있을 때도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신호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사는 건 기술이다. 그런데 파는 건 예술이다. 이런 말들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매도를 잘하는 편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파는데요.
하나는 돈이 실제로 필요할 때 이걸 팔아서 더 좋은 그 주식 사고 싶은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생애 주기에서 뭔가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내가 예상하고 있던 이제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비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때만 이제 팔아서 수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손실을 확정하든지 이렇게 하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단지 그냥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로 전부 팔지는 않아요.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오르거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리밸런싱하고 할 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시 내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끔씩 일부만 팔 때는 있어요.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수치로 보기보다는 어떤 느낌? 평소 흐름보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확 튀어오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느낌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나는 지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닌데 아직은 좀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 매도를 하는 게 사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심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주식에는 이제 평균적인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런 선, 뭐 초록색, 빨간색, 뭐 파란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그리고 옆에 숫자 뭐 5, 10, 20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실 텐데 이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 5일 동안, 과거 10일 동안, 과거 20일 동안 혹은 뭐 과거 5주 동안, 10주 동안, 20주 동안 이렇게 과거의 가격들을 평균으로 낸 거를 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멀리 위로 떨어질 때 이럴 때는 저는 조금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추세라는 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결국 평균 회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결국 다 평균으로 회귀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저는 예를 들면 한 주 정도씩 팔아봐요.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고점 근처에서 조금은 수익을 챙겼다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사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고점에서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 팔았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될 때 못하고 아니면은 내가 어깨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하고 나면 그런 형태의 매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진짜 오래 들고 가겠어 라는 것들도 나는 계속 이제 이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준비가 돼요. 이렇게 고점 근처라고 생각했을 때 한 주식 이렇게 팔아보는 거는 심리 관리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었다 라고 하면 떨어지고 나서 그때 팔 걸 이런 후회가 되게 크게 밀려올 것 같아요. 그 후회를 안 느끼기 위해서라도 약간 어떻게 보면 심포도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저 꼭대기에서 한 주라도 팔아봤어. 그거를 위안으로 삼아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이 후회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까지 다 팔아버리게 만든다거나 뭐 투자를 잘못된 형태로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욕심을 좀 덜어내고 끝까지 버티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심리 관리용으로 파는 거는 일부이고요. 완전히 다 파는 거 이런 건 정말 신중하게. 그런데 조금씩 덜어내는 거 이런 거는 심리 관리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뉴스에서는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데 정작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자연스럽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 좋은 소식이 이미 주가에 다 들어가서 이제 뉴스로 확정됐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옛날이랑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실현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기대감에 미리 사둬서 주가가 먼저 오른 다음에 이제 확정되고 나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다렸던 거 떴으니까 이제 차익 챙기자 하고 파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호재에 오히려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셔야 될 판단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뭔가 잘못됐나? 이런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그 뉴스가 회사의 본질을 바꿨나? 라는 질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아는 호재가 발표되었다고 하면 그래 주가 조금 빠지는 건 정상이지 막 놀라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막 따라서 팔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 자체가 회사의 5년, 10년을 바꿀 진짜 중요한 뉴스라고 하면 그게 단기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걸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메모리 반도체인데 처음에 그 SK 하이닉스가 그 HBM 잘한다, AI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다들 좀 시큰둥했거든요. 주가도 좀 조용했었어요. 당연히 이런 뉴스 나오고 할 때 뭐 조금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실제로 AI가 폭발하면서 모두가 열광하는 때, 그때는 주가가 정말 많이 올라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씩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시큰둥할 때가 진짜 매수할 기회였고, 지금 뭐 다 열광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늦었다라는 감각이 조금 있잖아요. 사실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긴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좀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뉴스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거꾸로 한번 물어보는 선택들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들 의심하고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문은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전 지금 그런 게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이게 좀 긴 이야기이긴 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책이라든지 제 채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정리해보면 좋은 뉴스에 주가가 빠질 때 보셔야 되는 거는 주가가 아니라 뉴스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커질 산업이다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어디서 뭐 출시했대 라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 뉴스인지 아니면 회사의 미래를 바꿔가는 뉴스인지 이것만 좀 구분해 보시면 같은 뉴스로 이게 뭐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기회인지 일반적인 상황인지 이런 것들 좀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자신의 계좌를 보고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를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내 계좌에 있는 주식 종목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한 손에 다 들어오면 좋고요. 이렇게 5개. 양손으로 못 센다. 그러면 빨간불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뭐 이제 조금씩 갖고 계시는 거다. 이러면은 관계가 없는데 돈 버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도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그 10개가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확신을 못해서 그런 것일 텐데 제일 신뢰하는 주식 5개만 남기시고요. 다 파시고 나머지 돈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지금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들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 ETF를 사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한번 쭉 써봤다면 각각 보유 금액을 써보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A 주식이 1000만 원 있고 B 주식이 700만 원 있고 C 주식 300만 원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 전체 금액 중에서 이게 비중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비중을 계산을 해 보시고요. 세 번째가 그 중에 마이너스인데 비중까지 큰 종목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만약 있다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내 투자를 망치고 있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투자를 하다 보면 그 손실 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 비중이 가장 클 가능성은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많은 종목들은 수익률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안 좋은 거지. 그런데 실패하는 계좌를 보면 수익률이 안 좋은 게 이따만치 크고요. 진짜 좋은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재미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덮어놨다가 진짜 더 큰 문제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비중이 이미 커진 주식들은 애증의 관계가 이미 형성돼 버린 주식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다 팔라고 한 번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게 다 팔기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그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내가 판 다음에 설령 오른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내 수익률을 더 높여주는 더 좋은 투자 방법이니까 이미 실패한 것들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셔서 더 좋은 투자 방법으로 나는 거듭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060 투자자들이 앞으로 꼭 기억해야 할 투자 원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진짜 어려우시겠지만 수익률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매일 들여다보는 그 빨갛고 파랗고 한 숫자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판단들을 진짜 많이 망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가 나면 진짜 좋은 회사고 앞으로 이제 미래가 탄탄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전이 오면 팔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요. 오늘 당장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좀 자만하게 만들어서 무리하게 더 뭔가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일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출렁 있는데 회사의 진짜 가치는 매일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대신에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나,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고, 이렇게 되면 오늘 주가가 뭐 빨갛든 파랗든 뭐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시간이 알아서 그걸 보정해서 다 정답으로 데려다 줄 건데, 영상에서 여러 얘기 드렸는데 그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아니라 그 회사 자체를 보고
내일이 아니라 5년을 보자.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마음 편하게 오래도록 돈을 버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